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NCIA 책임연구원 안성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AI 스타트업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를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딥러닝의 개요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딥러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 게 딥러닝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뭐 활용 사례와 산업에 어떤 이제 적용된 케이스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이란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뭐 고양이 아니면 뭐 버섯, 뭐 토마토 이런 여러 물체 혹은 동물들을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딥러닝을 사용해서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물건을 담고 있는 영상, 이미지와 그거에 대한 라벨의 쌍이 필요합니다. 그런 라벨의 쌍을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라는 것에 넣어주게 되면은 딥러닝 네트워크가 그것을 알아서 학습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시스템을 간단하게 뭐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역할들을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이제 학습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막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들리는데,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간단하게 한번 보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여기 써 있는 걸 보면은 뭐 인지, 추론 등을 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뭐 분류나 이런 인지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무언가 뭐 프로그램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계학습, 이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이 인공지능이 아까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엔진 같은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겠죠.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계학습이라는 게.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것을 어떠한 특정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해서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기계학습이라고 하고, 그러한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건데, 딥러닝은 심층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제 건데요. 대표적인 최근의 예로 알파고가 있고, 뭐 자연어 인식하는 것도 있고, 그 웨이모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 시스템도 그 딥러닝을 사용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계 학습은 크게 이제 종류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불리는 지도학습, 그다음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이 있는데, 먼저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지도학습은 대표적인 예로 뭐 클러스터링을 들을 수가 있는데, 입력 변수만 주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동물 사진이 있는데 각각의 사진들이 어떤 동물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사진만을 갖고 어떻게 어떤 동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각각의 그 종끼리, 그 개체끼리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클러스터링인데, 이제 이런 경우를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기계학습에서 유명한 부분이 이제 강어학습인데요. 이 강어학습은 이제 어떠한 제한적인 룰만 가르쳐 주면은 그 룰에 의해서 똑같이 그 뭐 성능을 향상시켜 스스로, 알고리즘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켜가는 것을 이제 강어학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선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별게 아닐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굉장한 차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어떠한 특징을 볼 것인가 라고 선택을 하는 순간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딥러닝은 그러한 정보의 손실 없이 그냥 데이터 자체를 입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의 손실 없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뭐 간단하게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딥러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또 그것을 구성하는 또 요소들에 대해서, 그 요소들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까 펄셉트론, 뉴런을 따라서 만든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인 뉴런을 똑같이 따라한 게 이제 펄셉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펄셉트론이 가장 딥러닝의 기초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층을 쌓고 그런 층이 또 쌓여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제 멀티레이어 펄셉트론에서 가장 많이 줄여서는 MLP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런 MLP는 가장 기초적인 딥러닝 네트워크이고 가장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쌓이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영상 같은 거를 분류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의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이제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뭐 줄여서 CNN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나왔는데 아까는 뉴런을 모방을 했으니까 이제는 물체, 이미지, 영상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려면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방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CNN입니다. 또 이 영상으로 아까 클래시피케이션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무엇이냐를 넘어서서 이 영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또 이러한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물체가 아니면 이 물체가 무엇인지 하는 이러한 오브젝트 디텍션을 넘어서 정확히 세그멘테이션까지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픽셀별로 뭐 강아지가 이 영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오리가 어디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지 더 그 오브젝트 디텍션보다 더 섬세하게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에 또 특화된 게 나왔으면은 어떠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 어떠한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나열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또 분석에 용이한 것도 이제 누군가 만들어내겠죠. 그것을 이제 R에는 순환신경망입니다. 이것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특화됐는데요. 시계열 데이터라 함은 예를 들어 제일 먼저 떠올리실 수 있는 게 주식, 시간에 의해서 쌓여가는 어떠한 시그널이죠. 그러한 시계열 데이터, 또 뭐 문장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번역이나 이럴 때 사용되는 문장도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겐이라고도 있고요, 간이라고도 있는데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은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을 해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의 얼굴로 하면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학습을 해서 뭐 사람의 얼굴은 뭐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입도 있어 이런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사람의 뭐 이러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이제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겐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러한 딥러닝들을 사용해서 딥러닝의 기초적인 어떠한 이런 많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트랜스퍼 러닝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의 발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가, 어떻게 산업에 적용이 되었고 아니면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는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산업군들이 많습니다. 뭐 금융도 있고 전자상거래에서는 추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제조업에서는 뭐 제품 이미지를 갖고 뭐 수율을 예측을 할 수도 있겠고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산업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딥러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산업적인 제조업에서
이제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뭐 복잡하게 쌓인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에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막 이러한 회로를 그려주고 만들어주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반도체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안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뭐 이러한 결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함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뭐 머신러닝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더 전에는 뭐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씩 알아보거나 아니면 뭐 접근할 수조차 없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작은 검출을 할 때는 뭐 영상의 질이 떨어진다면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더 이제 고화질의 영상으로 바꿔주고 고화질의 영상으로 바꿔준 뒤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결함이 있다. 웨이퍼에서 이런 결함이 어느 위치에서 발견이 되었다. 아니면 발견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결함,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고 또 그 결함이 어떤 형태다. 뭐 A의 형태다, B의 형태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디펙트 결함을 분류하는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을 조금 그 반도체에서 의료로 넘어오게 되면은 질병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엑스레이를 넣었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CT 혹은 MRI 영상이 들어왔을 때 뭐 암 특정 질환의 부분을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위치를 알려줄 수도 있고 세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 정확한 픽셀들을 선별을 해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러한 몸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호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미 사실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관련 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뭐 동물암을 진단하는 이런 키트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저희도 진행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드름을 검출하고 여드름을 분류하는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내 여드름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일일이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됐다면 지금도 의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부가적인 정보로 내 이미지를 넣고 내 이미지에서 여드름이 얼마나 많고 그 여드름들이 또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여드름 중에 내 여드름 타입은 어떤 타입이다 라는 정보를 또 딥러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CCTV에 나온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판별을 하면서 이러한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도 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굴 인식으로 또 나아가 할 수 있는 게 감정 인식이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감정을 띠고 있을 것인가. 뭐 웃고 있을 수도 있고 놀라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감정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에 적용을 해보는 것을 이제 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드론에도 앞에서 말한 모듈을 뭐 적용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뭐 특정 사람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러한 영상에 온 물체를 인식해서 과연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판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가벼운 그 디바이스에 탑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존 한 몇 년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저사양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딥러닝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레이더 센서 같은 것을 갖고 여러 복잡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뭐 오브젝트를 인식한다던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던가 뭐 거리를 측정한다던가 이런 많은 기능들을 대체하려고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 딥러닝에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RNN 순환신경망이 있다. 그 순환신경망은 그 시계열 어떠한 순서를 이루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음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악도 굉장히 앞뒤 이런 순서가 중요하죠. 박자도 중요하고 분위기의 구성도 중요하고 이제 그것들을 생성을 하는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면 작곡을 대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이 이제 가장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의 기술 중에 하나죠. 어떠한 소리가 들어오면은 딥러닝을 통해서 그게 어떤 뭐 헬로구나, 어떤 인사를 하는 거구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말을 건네는구나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거를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에서 텍스트로 바꾸기 때문에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이제 음성 인식이라는 이제 기술을 하고 있고 번역도 사용이 되고 있죠. 구글도 이제 어느 수준까지 연구는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한 2, 3년 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번역에 도입이 되고 나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네이버 팝하고 아니면은 구글의 번역을 들어가셔서 이렇게 쳐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긴 문장들도 매끄럽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비서도 있죠. 인공지능 비서도 있는데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겠죠. 일단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저게 말인지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인지도 분별을 해야 되고 만약 이게 말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원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TV를 켜달라고 하는 건지 온도를 내려달라고 하는 건지 이런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들어간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 앞에서 뭐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할 때 강화학습도 나왔었는데 이러한 게임 쪽에서는 강화학습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타리라는 그 옛날에 뭐 벽돌 깨기 이런 게임들 많이 해보셨죠?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슈퍼마리오나 최근에는 뭐 스타크래프트, 뭐 오목 이런 것들에도 이제 강화학습이 적용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더 좋은 점수를 향해서 학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되게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투 텍스트가 있겠죠.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글로 뭐 바꿔주게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소리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러면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앞을 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이제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앞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기타를 치고 있네. 또 블랙 셔츠를 입은 사람이 기타를 치고 있다. 뭐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 레고를 갖고 놀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남자가 백덤블링을 하고 있네. 뭐 이런 문장을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을 생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뭐 조금 바꾸면 이제 말로도 변경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는 알파고도 있겠습니다. 알파고가 알파고에는 이제 이것도 게임 중에 하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 학습이 들어갔고 또 그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어떤 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흉내내는 그 네트워크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정말 이제 사람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앞에 보인 3개의 이미지 중 2개는 실제 사람의 얼굴을 찍은 영상이고 하나는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한 현실에 없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떤 게 인공지능이 만든 얼굴이고 어떤 게 실제 사람의 사진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죠. 실제 정답은 이제 이 맨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이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해낸 사람의 이제 뭐 사진, 그림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뿐만이 아니라 글에서도 나오고 있고 성능을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딥러닝의 기술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딥러닝이 다양하고 사실 저도 모르는 분야가 많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니까 그것들을 저희와 함께 뭐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이제 아이템과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AI 네이션의 이상입니다. 예. 저는 아까 이제 앞 시간은 조금 딥러닝의 이제 좀 그 기술적인 면, 학술적인 면을 좀 말씀드렸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기업에 적용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느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타트업을 이제 계신 분들은 목적이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거니까 이 AI로 어떻게 스타트업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일단 뭐 한 4, 5년 동안 이 필드에서 좀 느낀 것을 좀 정리해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쭉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게 AI란 말이 너무 광범위한데 현재 이제 정말 이제 스타트업에서 의미가 있는 AI는 진짜 무엇인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딥러닝은 이제 크게는 이제 스트롱 AI라는 이런 것이 있고 위크 AI라는 게 있는데 위크 AI가 왜 위크냐 하면 뭐 기능이 약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만 잘해서 위크입니다. 그래서 현재 AI는 딥러닝으로 이렇게 딱 하나의 업무를 하는 근데 대신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 보면 학습이 돼서 계속 좋아지는 이런 AI를 만드는 것을 기업에서 볼 때는 현재는 AI다. 그리고 물론 스트롱 AI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아티피셜 뭐 제너럴 인텔리전스 하는데 그거는 뭐 미래 한 30년 보고 뭐 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거고 현재 저희는 그냥 AI는 딥러닝으로 특정한 업무 잘하는 어떤 그 기능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걸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아까 초인적으로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매트릭스처럼 이건 뭐 소프트웨어니까 카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어떤 장인이 무지하게 많다 이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인간의 한계를 다 극복한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갖고도 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때 뭐 공항 관제사를 대체하는 AI를 만들면 정말 한 명도 필요 없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래서 딥러닝은 그냥 지능형 소프트웨어다. 어떤 것으로? 딥러닝으로 만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개념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디에 좀 포커스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쪽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 구분하는 게 AI가 범위가 너무 넓고 딥러닝도 너무 넓으니까 일단은 나누자. 우리가 자꾸 너무 큰 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글로벌에 이제 빅9이라고 9개의 되게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미국 회사들, 여기 애플까지 포함한 게 있고 중국의 또 알리바바나 근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회사 가치가 너무 크죠. 이런 데들은 이제 우리가 플랫폼을 해야지. 우리가 뭐 일반적인 걸 다 해야지. 그래서 범용 AI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호라이전털 AI라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 이런 게 이제 음성 인식이나 뭐 이미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얘들이 뭐 무슨 뭐 보통 큰 회사도 아니고 뭐 진짜 몇 백조, 천조짜리 회사고요. 근데 지금 대신에 아까 보셨지만 이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를 우리가 노려야 된다. 그래서 소매, 헬스케어, 농업, 제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이미 나와 있는 이런 범용 AI를 잘 적용하고 우리가 조금 더 만들어서 아주 멋진 아까 보여드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업 AI 쪽을 좀 포커싱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미 인터넷 AI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 지금 AI가 결과가 나왔지만 아마존이나 구글이 AI를 개발을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미 너무나 앞서가는 이런 9개 회사가 인터넷 AI는 다 이겼다. 포털, 게임, 쇼핑, 금융, 특히 헬스케어까지는 들어갈 틈도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이제 뭐 1년에 한 20개 이상의 유니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AI 스타트업에서. 그러니까 요 AI를 기업의 어떤 업무에 적용한 곳에서 이제 이런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건 이제 개발 시작한 걸 얘기하는 거라서 나중에 개발이 끝나면은 그마저도 AI가 다 만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년, 10년 뒤면은 이것도 얘들에 만든 그런 AI가 다 만들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간은
어떤 특정한 분야의 그런 딥러닝과 AI를 만드는 사업은 너무나 유망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그림으로 비교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 가보시면 옛날에 네이버나 다음에 가보면 직원들이 몇천 명, 만 명씩 있습니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뭐 구글이나 뭐 이런 해외 회사들을 가보시면 요 서버가 그냥 서버가 아니라 요 AI가 탑재된 서버가 있어서 운영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마존이 그런 회사인데 실제로 회사에서 하는 일은 다 AI를 만들고 있지 누가 뭐 콜센터 전화 받고 뭐, 뭐 배송하고 뭐 화면 그리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이나 우리 뭐 관제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AI 개발에 성공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인건비 경쟁 그리고 효율성 경쟁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AI는 데이터가 쌓일수록 계속 갔으면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용자한테 더 맞춰주고 또 이제 제품도 더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인력 감소는 물론 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서비스에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를 잘 성공하면 정말 이건 뭐 경쟁에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AI 먼저 만든 기업이 그 산업 분야를 독점할 정도로 가치가 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가 쓰이는 거는 아까 뭐 이거는 그냥 저 이제 뭐 해외에도 많이 나온 거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의 리포트인데 뭐 전자 분야, 철강 분야, 식품 분야에 지금 딥러닝만 가지도 뭐 진짜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 저 불량품 찾아내는 그 머신 비전에도 쓰이고 뭐 요거는 이제 일본 건데 풍력 발전기인데 바람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발전기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장비 제어에도 쓰이고 근데 그런 것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고객 추천, 수요 예측 뭐 상당히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 어디 하나라도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많은 분야. 근데 이건 뭐 연구원이 쓴 거고 실제로 이제 어떤 업무를 잘하는 분이 요런데 AI를 쓸 수 있겠다를 딱 파악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스타트업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 완전히 그 가치가 있는 업무를 잘 찾아야 된다. 이게 좀 핵심입니다. 그 유통 분야는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라는 엄청난 대기업도 있고 잘 모르시겠지만 세포라라고 하는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그 루이비통 그룹의 회사인데요. 뭐 거의 다 완전히 AI화가 다 돼 있습니다. 뭐 마케팅 모든 게 다 자동화돼서 유통 분야는 상당히 저희가 사실 일반적인 유통 분야는 이미 해외 글로벌 회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알리바바, 아마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입이 쉽지 않다. 반면에 그러니까 제조라든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분야, 인천 공항 같은 것도 아주 잘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는 이들이 못 보는 빈틈이 상당히 많다. 우리 이제 그걸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어떤 관점에서 사업 기회를 좀 찾으면 좋을지 그것 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아마존,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년 반, 2년 전보다 한 3배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올랐느냐? 여기는 이제 완전히 AI로 돈 버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일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경쟁력이 더 세졌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걸 주목해야 되고 좀 놀라운 거 아니고 당연한 점은 요새 나오는 뭐 유니콘 기업들 혹시 그 틱톡 그 회사 그 바이트댄스라는 회사 기업 가치가 100조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던 바이두를 이겨버렸습니다. 중국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AI 분야에서 막 이제 유니콘들이 마구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쉽게 말하면 AI 회사들이 경제를 다 지배할 거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데이터는 석유란 말은 다 쓰고 있는데 원유란 말은 원유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원유를 만드는 일은 자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플랫폼이 이제 시장이 되는데 플랫폼도 힘들고 우리는 이제 정제 기술을 그러니까 딥러닝 갖고 이제 정제 기술을 만드는 일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 저 여수의 정유 회사들이 사실 정제를 잘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쪽이니까 이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게 이제 취지가 됩니다.
AI는 또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더 진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AI를 도입한 기업은 이런 엄청나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AI가 없으면 아예 경제계에 그냥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AI는 뭐 역사상 지금까지 나온 기술 중에서는 진짜 제일 극단적인, 잘 되면 무시하게 잘 되고 안 되면 그냥 없어질 정도로 중요한 기술인데 좋은 점은 아까 이제 구글이나 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으로 인터넷 AI는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더 할 것도 없는. 그리고 근데 이제 산업 분야 AI는 이제 시작인 단계입니다. 또 AI는 그런대로 잘 만들면 산업에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AI는 쓰긴 쓰지만 1년에 논문이 거의 10만 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I는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뭐 몇 달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구 개발하면서 써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해서 뭐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할 수 없다면 좀 파트너를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애로사항은 중견 기업 이하는 R&D를 못 하지 않습니까? 여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워낙 아까 보셨지만 이런 R&D를 할 수 있는 인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뭐 이제 산학 그 기관, 연구 기관이 뭐 이런 스타트업들하고 이걸 같이 하려고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론을 말씀드렸고 여기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대로 좀 해보자. 좀 제일 뭐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AI는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딥러닝 뭐 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더 많으면 알고리즘을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이 더 좋으면 제품을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이 더 좋으면 사람이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AI를 쓸만하게만 만들면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쌓이면 더 똑똑하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먼저 쓸만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선점을 합니다. 선점을 하면 이게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이런 데는 규모도 크고 이 분야를 이미 선점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다 끝났잖아요. 지금 뭐 넷플릭스 하나를 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더 추천을 잘하고 그 아마존보다 정말 다 못하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보면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뭐 이제 작은 스타트업도 각자의 분야에서 요걸 구축을 했습니다. 최초로 상용화를 해서. 그러니까 아까 AI 제초기 분야에서 1등 뭐 이런 것처럼 AI 보안 분야에서 1등 이런 것이 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요 말을 이제 요새 뭐 스타트업 용어에서 많이 쓰이는 MVP를 최소 기능식품, 그러니까 BTS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인이 충분히 들을 만한 노래를 만든 다음에 유튜브를 열심히 했더니 계속 노래가 좋아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너무 멋진 걸 만들어서 10년 뒤에 해야지. 이건 옛날에 뭐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빨리 영역을 좁혀서 조금이라도 쓸만한 AI를 빨리 만드는 것이 스타트업의 이제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어려운 점은 해외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AI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전문가 지식과 딥러닝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다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의 AI 투자를 많이 한 스타트업이 쓴 그런 글인데요. AI의 어려움은 기업 사람이 딥러닝을 모르더라. 그래서 인터뷰하다가 시간이 다 가더라. 또 딥러닝 전문가는 산업을 모르더라. 그 전문가 인터뷰하다 이러면 이제 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뭘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고도화가 안 되더라. 상용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좀 딥러닝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이제 이 딥러닝을 공부하는 의지가 있는 그 업계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만 부족해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면 그다음부터 학습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학습 데이터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업 전문가와 딥러닝 전문가가 같이 일하는 것이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말씀만 드렸고 저희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한 2018년부터 한 끝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도 좀 좋은 사례가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되게 성공적인 회사인데요. 그 암 환자를 사후 관리하는 앱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되고 나면은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맥박도 봐야 되는데 그런 앱을 다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 워치도 만들고 요것도 다 각 분야 뭐
뭐 임상 무슨 뭐 영양사, 박사 다 만들어서 이렇게 심지어 병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 3,000명 정도는 암 환자들이 이거 쓰고 있는데 근데 여기도 더 이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더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처방도 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는 너 이렇게 운동을 해. 근데 지금 이렇게 해봤자 제 처방을 맞추면 못하고요. 봐줘야 되고 어떤 단순하게밖에 못하는데 여기에 어차피 그 사람이 봐주는 그런 거를 학습을 시켜 놓으면은 진짜 의사가 이게 봐주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예측 처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능은 빅데이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빅데이터까지는 자기가 다 만들었는데 그래봤자 맨날 사람 뭐 이거 일일이 뭐 해야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알아서 처방하는 것까지 못해서 저희하고 딥러닝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프로젝트가 좋아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이 AI 알고리즘만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AI 바우처인데 이게 선정이 돼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것만 했을 때는 그냥 국내에서만 조금 팔 수 있는 회사였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은 뭐 중국 시장 하면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 찾아보시면 되고 산업 AI는 뭘 해야 되는 거냐? 비즈니스 목표. 내가 이제 뭐 아까 인건비를 없애서 뭐 제품 가격을 반으로 낮추겠다든지 나는 아까 제초기를 예를 들면 그 제초제를 90%덜 쓰기 위해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제초기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목표를 잘 찾고 의미 있는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AI로 만들면 좋은지 요 핵심 업무를 찾아내는 것만 하면 제 생각에는 50%는 좋은 스타트업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필요한 딥러닝 전문가도 구하고 데이터도 구해서 실제로 만들어 나가면 이게 완전한 이제 스타트업이 되는데 다른 거 하기 전에 딥러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제일 가치가 큰 업무가 뭔지를 찾아내는 이제 요것에 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하시고 이제 저희가 인연이 되면 이제 요거에 같이 멘토링을 통해서 찾아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필요하냐? 뭐가 되는지를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되는 것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멘토링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AI로 뭘 할 수 있을까 사업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I로 무슨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럼 어떤 솔루션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발굴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럼 이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까? 아직 돈은 생각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단계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소 쓸만한 제품, 너무 좋은 제품 말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공장이 한번 시범으로 써보겠어. 요거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너무 우리나라는 이제 테크노파크도 있고 뭐 팁스라는 것도 있고 정부 지원 제도가 좋아서 이 정도 가는 게 상당히 무난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뭐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뭐 이게 제대로 이런 관점을 제대로 쓴 사업 계획서가 없어요. 이거에서 뭐 할 건데?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은 무난하게 아마 이런 정부 과제 사업들을 이제 수주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걸 갖고서 이제 시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제품이 적용되면 지금 같으면 이제 아까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글로벌 파트너가 생겨서 사업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대개는 모범 스타트업은 되게 좋은 과정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드를 뭐 엔젤이나 테크노파크나 우리 지원으로 마련이 되면 최근에는 엑셀러레이터가 너무 좋아져 갖고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약간의 밸류로 투자를 해주면 이게 이제 아까 좋은 제약회에서 엑셀러레이터가 있으면 이 정부 지원 제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밸류가 확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제 시제품이 나오면 이제는 전략적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2단계가 되면 거의 회사가 좀 AI 스타트업은 아까 보셨듯이 먼저 만드는 사람이 커지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고 계속 커집니다. 근데 빨리 하면 이런 과정을 뭐 2년이나 3년 안에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 제도 정비를 너무 잘해줘갖고 창업 지원 제도를 이전에는 미국도 이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IR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TP 같은 창업 지원 센터하고 엑셀레이터만 잘 만나면 쫙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이다. 근데 AI 사업 계획은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면서 한다면 아주 경쟁력 있는
AI 스타트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 Far and Away라는 영화에 나온 건데 이 오클라호마에서 이러했어요. 이제 인디아나 땅을 빤 다음에 먼저 달려가서 말뚝 꽂는 사람이 땅 네 거 뭐 이걸 했는데 딱 지금 산업 AI가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뭐 기술이 대단한다기보다는 말 있으면 되고 땅 먼저 가서 꽂으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보.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게 있다는 정보를 이제 저희가 좀 전달해 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말이 될 테니까 잘 방향을 보시고 좋은 땅에 가서 꽂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